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5월 28일 조금 이른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는 어제 김규현 신임 원장이 취임을 했는데, 원장 취임하고 이 박지원 원장 취임하고 비교가 지금 언론에서 되고 있는데, 하나는 박지원 원장 때는 취임사를 아예 보도자료로 만들어서까지 뿌렸는데, 자, 이번에는 취임사를 공개하지 않고 대북 정보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 하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좀 기여하자, 이런 취지의 취임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공석으로 되어 있는 2차장, 3차장, 그리고 기조실장 인사가 임박했다. 그리고 1급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교편 작업을 개편 인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조직 개편도 불가피하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사실상 김정은이와의 대화에만 집중하는 이 대화부, 연락부 역할을 한 것밖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 대북 정보 라인 요원들 문재인 정부에서 다 이제 뭐 흩어졌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다시 모으고, 그리고 방첩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 조직 개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즉 인적 개편, 그 다음에 조직 개편입니다. 근데 뭐 인적 개편, 조직 개편은 꼭 이번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정부가 바뀌면은 국정원의 그동안의 쭉 흐름을 보면 정부 코드에 맞게 일단 조직, 왜냐하면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이 뭐 전 정부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이 방향성, 그리고 이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 이것이 완전히 달라요. 문재인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비핵화라는 목표 하에 대화에만 매달리는, 그래서 쩔쩔매는 대북 정책, 그리고 전통적인 외교안보의 이 축을 무너뜨리는,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 아니었습니까? 이거를 전면 정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방향에 맞게 국정원을, 조직을 개편하고 인적 쇄신을 한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핵심이 뭡니까? 당당하게, 그리고 원칙적인 대응을 한다 하죠. 그 다음에 하나는 대화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 연연해서 쩔쩔매고 끌려가는 그러한 국정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통전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 핫라인, 극비 핫라인, 이 핫라인의 운영, 방향, 이 목표, 이런 것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이 정미경 최고위원하고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YTN에 출연해서 어제 지금 성상납과 관련된 뉴스를 가지고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 성상납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왜냐하면 강용석 지금 유튜브에서 이 성상납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송정길과 윤호중 의원, 여기 베트남에 가서 뭐 했다, 지금 성상납 의혹이, 성행위, 성비위, 이런 문제가 이미 보도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함께 거론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미경 최고위원이 되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는데요. 설령 이 알선 수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성상납 의혹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고소 고발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된다. 그랬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이라고 하는 것이 공소시효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소시효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 박근혜 퀴즈로서 이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이 성비위와 관련된 행위, 더군다나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거의 행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당 대표가 됐느냐, 이거를 이 강용석 TV가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또 강용석 TV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이거를 증거 인멸을 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적, 정치적, 법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정미경 최고위원은 공소시효라고 하는 요만한 틀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정서하고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이 라디오에 나와서 전재수 의원이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방향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과 관련된 논평을 했다 하더라도 그는 말이 되지, 좀 우리 국민들의 정서법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미경 최고위원이 송영길과 윤호중 베트남 성 문제, 이건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왜 믿지 않으면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만 믿느냐. 그리고 그거는 일종의 명예훼손적 발언인데 2013년도에 성상납 의혹이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준석 대표가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젊은 청년이었는데 성상납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당시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키즈, 그 다음에 총애받던 젊은 사람으로 아주 잘 나갔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용석 대표가 고소 고발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증거인멸 정황도 유튜브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러면 이건 공소시효가 지나고 안 지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고죄를 말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밀어붙이고요. 정미경 최고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젊은 청년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어른들이.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용만 봐도 아니다. 이 대표가 굉장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지금 감동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안타깝고요. 이거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이제 결과가 나올 때가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이것도 국민적 의혹. 일단 선거가 끝나면요. 제대로 이 선거 수사 결과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생각보다는 좀 길게 가고 있는데요. 양쪽 모두 그러니까 당사자 제1의 당사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잖아요. 그 다음 당사자는 누굽니까? 미국과 EU 이런 데가 이제 또 당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당사자에게 지나친 지금 부담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평화협상을 하자. 유럽도 그리고 러시아도 7월 고비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이제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길게 끌고 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러시아와 서방 양측이 모두 다. 그래서 평화협상에 대한 요구, 압력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유럽과 같은 미국, 유럽 이런 서방에서는요.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즉 석유, 곡물, 원자재 이런 가파른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전비 지출 이걸로 해서 내부적인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러시아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병력 충원이 잘 안 된다고 두 번째로는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무기로 한 협상력 이게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빠르면 올 여름쯤에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쪽에서는요. 평화협상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탈리아의 총리예요.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지난 26일 날 푸틴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태리가 제안했던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평화 4단계 로드맵 이거를 다시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4단계 평화 로드맵이 뭐냐? 즉각 휴전한다. 그래서 비무장화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 시킨다. 그 다음에 크림반도와 돈바스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양자 합의를 한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 이러한 4단계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태리 외무장관은요. EU 국가들과는 이미 논의를 하고 지난 19일 유엔과 G7 회원국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휴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보면 오스틴 비 국방장관이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휴전하자 이러한 언급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요. 휴전을 적극 이렇게 논의한 것은 전쟁이 장기화되어서 후유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이 유류비, 그 다음에 전기요금 이런 것을 비롯한 생활물가 전반이 급등하면서 민심 동요 현상까지도 우려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물가가요 8.3 그리고 유럽은 7.4 그래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물가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요 러시아의 곡물 수출이 중단되는 바람에 국제 밀 가격이 50% 이상 또 폭등하고 있어서 이 값싼 수입산 곡물에 의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중동 이 정세가 또 굉장히 지금 불안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요 올 연말까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은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러시아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카타르, 알제리
리비아 이런 데하고요. 이 천연가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난항을. 그리고 또 전쟁 비용 부담 눈덩이 같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54억 달러, 약 6조 8천억. 그리고 유럽은 17억 유로, 약 2조 3천억. 우크라이나는 또 매달 50억 달러, 6조 2,800억. 이런 지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전쟁 부담, 이런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역시 전쟁 수단과 비상경제 체제, 이게 이제 한계에 달한다. 더군다나 군 모병 시에 지원자 나이 상한을 아예 없애는 법까지 도입할 정도로 병역 모집이 안 되고 있는 거. 그리고요,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대서방 협상 카드인 천연가스 무기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연가스가 지금 이제 전비를 도달할 수 있는, 전비를 조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수출품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천연가스 재고 비축 7월이면 끝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공급을 딱 줄이는 바람에 재고가 넘쳐서 굉장히 러시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1만 2천여 개의 가스정 중에서 수천 개를 폐쇄해야 할 위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서방을 압박하기는 이제는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러시아의 협상력이 갈수록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진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점을 지금 이 중앙일보의 유지혜 외교안보 팀장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아주 분석 내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우선 도발에 대해서 호부 호영을 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도발이라는 말도 못 쓰고 불상미사체로 썼지 미사일이라는 말도 못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불법행위다, 그리고 국제평화와 그리고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그 다음에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이렇게 해서 이 원칙적 대응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은 이런 도발에 대해서 도발이라고 말도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하고, 규탄도 못하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특징인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교체되고 이제는 도발에 대해서 호부 호영이 허락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동안에 이런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익명으로 인터뷰했는데 아예 이번에는요, 실명 인터뷰한다는 겁니다. 실명으로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직접 실명으로 이 브리핑을 했는데, 예민한 정보 사항까지도 전부 다 노출시키면서까지 이 압박 차원에서 이런 실명 브리핑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의도, 기폭작제 실험과 같은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도 전부 다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익명으로 백브리핑 하는 거 다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뭐냐, 털을 찌르는 기습도발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단호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특징, 그리고 뭐든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한일 외교부 장관이 바로 반나절 만에 전화 통화를 해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양국 이 차원에서 만든 이 보도자료를 보면 양측은 내지는 양 장관 이런 즉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전에 같으면 북핵 대표 간에 통화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장관이 직접 통화할 정도로 격이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이 점은 과거와는 아주 확연하게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NSC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는데, 이 유지의 기자의 평가는 카메라에 잡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헤어스타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총장 스타일일 때는 이 머리 앞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왔잖아요. 이 이마 쪽으로.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머리가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7시에 회의를 소집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집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총장 스타일의 이 머리 스타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는 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강한 원칙적인 그야말로 이 상호주의적 대응이 일단 북한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상호주의는요, 이 DJ 정부 초기 때 대북 대화의 기본 원칙이었었어요.
이것이 지금 이제 뭐 20년도 지났죠. 98년도 정부 들어섰으니까 4, 5년 만에 다시 도입이 되고 있는 지금 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다. 그나마 천만다행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 국민의 자존심,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이제는 좀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